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운영체제 파트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운영체제, 그 중에 커널이 제공해주는 핵심적인 기능으로 두 가지 정도의 갈래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자원의 할당 및 관리였고, 또 하나는 프로세스와 스레드 관리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후자인 이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프로세스와 스레드 중에서 프로세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세스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류로 다음과 같이 꼽을 수가 있어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보는 공간에서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메모장이라든지 사실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관리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세스로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 곳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일종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중에서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인위적으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부터 사용자와 별다른 상호작용 없이 주어진 작용만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이를 데몬이라고 부릅니다. 데몬. 이 데몬을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프로세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다 정도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프로세스의 종류를 막론하고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메모리 내의 정보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서 실행될 때 메모리에는 어떤 정보들이 저장될까요? 우선 커널 영역에서는 PCB라고도 부르는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영역에서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 등으로 나뉘어서 저장되게 됩니다. 자, 우선 이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그 그림이고요. 프로세스의 종류를 막론하고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적재돼서 실행될 때는 커널 영역에서는 PCB가 생성되고 사용자 영역에서는 코드, 데이터, 힙, 스택으로 나뉘어서 저장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사용자 영역에서의 프로세스 정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스택 영역으로 나뉘어서 저장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중에서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은 정적 할당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힙 영역과 스택 영역은 동적 할당 영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적 할당 영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크기가 정적, 즉 정해져 있어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동적 할당 영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크기가 가변적으로, 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코드 영역은 실행 가능한 명령어가 저장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CPU는 이 코드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실행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영역이라고도 불러요. 코드 영역은 이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명령어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CPU는 이 코드 영역에 있는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인출해서 읽어 나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명령어가 갑자기 바뀌거나 하진 않겠죠. 그쵸? 즉 CPU가 읽고 실행할 명령어가 담겨 있을 뿐이기 때문에 쓰기가 금지되어 있는 읽기 전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코드 영역은 실행해야 되는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다. 읽고 실행할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전용, 리드 온리 공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내내 유지할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다 라고 여기 설명을 해드렸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내내 유지될 데이터는 대표적으로 정적 변수 그리고 전역 변수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가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힙 영역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용자, 즉 개발자가 직접 할당 가능한 저장 공간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그 중에서도 C 언어를 배워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말록, 그리고 free 이런 거를 배워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임의로 어느 정도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겠다 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입니다. 이처럼 개발자가 직접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할당할지 동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동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을 힙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힙 영역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했다면 당연하게도 이거는 사용자, 개발자가 임의로 할당한 공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할당한 메모리 공간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에 메모리 공간을 확보만 해놓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반환하지 않은 메모리가 메모리 누수라고 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흰 메모리를 해제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이를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스택 영역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값들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매개 변수라든지 변수라든지 한 번 실행하고 말 함수라든지 이런 복귀 주소 등이 저장되는 영역이 스택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스택 영역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 속에 대부분의 변수, 매개 변수, 함수 이름 등이 스택 영역에 저장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단에서 특정 시점에 스택에 담겨있는 저장 정보를 기록해 두고 있다가 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를 스택 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스택 트레이스는 특정 시점에 스택 영역에 저장된 함수 호출 정보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해보시다가 오류를 맞닥뜨렸을 때 다음과 같은 스택 트레이스 자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택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택에는 일시적으로 저장할 변수 정보, 함수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스택 트레이스로 호출된 함수 정보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용될 변수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당연하게도 이러한 스택 트레이스로는 문제 발생 지점을 추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버깅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니까 이 스택 트레이스를 읽는 연습도 많이 해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프로세스가 사용자 영역에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커널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세스 제어 정보, 즉 PCB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제어 블록, PCB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프로세스 제어 블록은 운영체제, 즉 커널이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특별한 정보입니다. 메모리에는 다수의 프로세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재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특정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쵸? 그렇게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조체가 이 PC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체라고 하는 용어가 생소하시다면 그냥 정보 덩어리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이 구조체는 이 C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도 이 PCB를 보시면 구조체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CB는 프로세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내포하는 구조체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적재될 때 새로운 PCB가 커널 영역에 만들어지고 해당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커널 영역 내에 해당 PCB는 폐기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PCB에 어떤 정보가 담기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당연하게도 이는 운영체제마다 운영체제 중에서도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영체제의 종류를 막론하고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PCB 정보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있어요. 우선 PID라고 하는 값이 담깁니다. PID는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번호입니다. 아시겠죠?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정수 형태의 고유한 번호인 PID가 우선 PCB에 담기고요. 이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레지스터 값들도 담깁니다.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실행이 중단되고 다시 실행이 재개될 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다시 실행을 재개하기 위해서 현재 어디까지 실행되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정보로서 레지스터 값들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프로세스 상태 정보도 PCB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프로세스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상태, 대기 상태, 실행 상태 등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프로세스가 언제 어떤 순서대로 CPU로 할당받을지를 나타내는 우선순위 정보, CPU 스케줄링 관련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학습할 때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현재 메모리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적재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을 법한 메모리 관련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현재 어떤 파일과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PC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PCB에 담겨 있는데요. 대표적인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 이 리눅스의 경우에는 PCB를 태스크 스트럭트라고 하는 구조체로서 관리를 합니다. 이 테스트 스트럭트 구조체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PCB의 주요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번호인 PID, 그리고 CPU 스케줄링과 관련한 우선순위 정보, 그리고 프로세스 상태 관련된 정보, 메모리 관련된 정보, 그리고 사용 중인 스택이라든지 사용 중인 파일 관련된 정보들도 이 PCB, 즉 태스크 스트럭트에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여러 PCB들은 커널 내에 프로세스 테이블 형태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프로세스 테이블은 말 그대로 실행 중인 PCB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해당 프로세스의 PCB를 프로세스 테이블에 추가를 해주고, 만약에 종료되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프로세스 테이블에서 해당 PCB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PCB들이 프로세스 테이블의 형태로 관리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프로세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돼서 어떤 사용된 자원이 회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 테이블에 종료된 프로세스의 PCB가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상태를 좀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이미 다 종료가 됐는데 PCB에서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은 PCB의 상태를 좀비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이러한 좀비 프로세스가 많으면 당연하게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쵸? 이미 다 실행이 잘 끝나서 자원 회수가 끝났는데 계속해서 프로세스 테이블에 실행 중이라고 남아있으면 당연하게도 제대로 프로세스들이 관리가 안 되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하나의 프로세스가 커널 영역 내에, 사용자 영역 내에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적재된 여러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메모리에 적재될 수가 있고, CPU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적재된 프로세스들을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공정하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설령 우리 눈에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컴퓨터 내부를 들여다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라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이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실행된다 라는 것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만큼 컴퓨터 내에서 여러 프로그램은 아주 짧은 사이에 매우 많이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실행되기 위해서 CPU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한 프로세스가 CPU 사용 시간을 독점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마다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CPU 사용 시간을 제한하냐면 타이머 인터럽트 혹은 타임아웃 인터럽트의 형태로 CPU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마다 일정 시간 동안 CPU를 이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일정 시간이 끝났다면 타이머 인터럽트 혹은 타임아웃 인터럽트라고 하는 인터럽트를 보냄으로써 너 사용 시간 끝났어 라고 알려주는 식으로 프로세스마다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타이머 인터럽트를 받은 프로세스는 실행을 잠시 중단하고 다음으로 자원을 이용할 프로세스에게 해당 자원을 양보해 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자원을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프로세스들은 차례가 되면 정해진 시간만큼 CPU를 이용하고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자신의 차례를 양보하는 방식으로 CPU를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타이머 인터럽트를 받아서 실행을 양보해야 되는 프로세스는 그냥 무작정 실행을 중단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행했던 실행 정보들을 어딘가에 백업해 두고 실행을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백업할 그 실행의 중간 정보를 우리는 문맥이라고 부릅니다. 문맥. 백업의 대상이 되는 중간 정보를 문맥이라고 불러요. 그냥 편하게 PCB에 명시되는 정보라고 기억해 두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가 운영체제로부터 CPU를 할당받아서 쭉 실행을 하다가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프로세스 B에게 실행을 양보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A는 중간 정보를 백업을 해야 됩니다. 문맥을 백업해 줘야 돼요. PCB에 명시되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비롯한 각종 레지스터 값, 메모리 정보, 열었던 파일, 입출력 장치 정보 등등을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즉, 문맥을 PCB에 백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뒤이어 실행해야 되는 프로세스 B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실행했던 정보들을 복구한 뒤에, 즉 지금까지 실행했던 문맥을 복구해서
실행을 재개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세스 A가 실행을 이렇게 쭉 해나가다가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다면 PCB에다가 지금까지의 실행 정보, 즉 문맥을 백업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으로 실행하게 될 프로세스 B의 경우에도 PCB로부터 지금까지 실행했던 정보를 복구를 해서 프로세스 B가 실행을 재개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전에 실행됐던 프로세스의 문맥이 백업되고 다음으로 실행된 프로세스의 문맥이 복구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의 실행이 번갈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문맥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문맥 교환.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볼 수가 있어요. 프로세스 A가 쭉 실행을 하다가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A의 문맥을 PCB에 저장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실행하게 될 프로세스 B의 문맥을 복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CPU에는 프로세스 B의 실행 정보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다시 프로세스 B의 실행이 재개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B의 실행 시간이 끝났다면, 즉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면 프로세스 B의 문맥을 PCB에 백업하고 다시 프로세스 A의 문맥을 이렇게 복구를 해서 프로세스 A를 실행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빠르게 반복되면서 마치 프로세스 A와 B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이걸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여담이지만 이러한 문맥 교환이 빠르게 번갈아가면서 수행되면은 그만큼 많은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문맥 교환이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좋은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문맥 교환이 발생하는 데에 드는 오버헤드, 즉 비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문맥 교환을 적당히 많이 발생시키면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발생시키면 문맥 교환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프로세스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운영체제는 PCB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 있고 PCB 안에는 프로세스의 다양한 상태 정보들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여기서 그 상태란 무엇일까요? 프로세스의 상태는 말 그대로 해당 프로세스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마다 관리하는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대다수의 운영체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세스의 상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상태로는 생성, 준비, 실행, 대기, 종료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생성 상태는 말 그대로 프로세스를 생성 중인 상태입니다. 메모리에 적재돼서 이제 막 PCB를 할당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프로세스의 생성이 끝났다면 이 프로세스는 준비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준비 상태란 프로세스가 자원의 할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언제라도 CPU를 할당받으면 실행할 수 있는데 아직 자신의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준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만약에 자신의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원을 할당받아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 상태인 프로세스에 자원을 할당해서 실행 상태로 전이하게 하는 것을 디스패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실행 상태는 말 그대로 CPU로 할당받아서 실행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만 CPU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다면 해당 프로세스는 준비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행 상태인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도중에 입출력 명령어를 마주쳤을 경우에 그리고 입출력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는 대기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기 상태. 이 대기 상태는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 입출력 작업을 요청하거나 바로 확보할 수 없는 자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식으로 곧장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 접어드는 상태를 대기 상태라고 부릅니다. 슬립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잠자고 있는 상태. 이 대기 상태였던 프로세스는 입출력 작업이 끝나거나 확보할 수 없는 자원을 확보했거나 이런 식으로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되면 다시 준비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실행을 하다가 입출력 작업을 수행해야 될 때, 지금 당장 입출력 장치의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을 때 대기 상태로 접어든다. 그리고 입출력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이제 다시 실행이 재개될 수 있을 경우에 준비 상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은 운영체제는 PCB와 프로세스가 사용한 메모리를 정리하는 종료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어렵지 않죠? 자, 제가 방금 전에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도중에 입출력 작업을 만나게 되면 입출력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근데 사실 이러한 입출력의 양상은 블로킹 입출력이라고 하는 입출력 양상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대기 상태가 되지 않고 곧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입출력의 한 종류도 있어요. 그를 논 블로킹 입출력이라고 부릅니다. 블로킹 입출력, 블로킹 IO는 입출력 작업을 위해서 실행이 막히는 입출력 양상을 의미하고요. 논 블로킹 입출력은 입출력 작업을 위해서 실행이 안 막히는 입출력 양상을 의미합니다. 블로킹 입출력의 경우에는 실행 중에 입출력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기 상태로 접어들어서 입출력 작업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리고 입출력이 끝나면은 준비 상태로 접어들어서 CPU로 할당 받았으면 실행 상태로 다시 접어들 수 있지만, 논 블로킹 입출력에서는 실행 중에 입출력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출력 장치한테 작업을 맡긴 뒤에 곧바로 이어질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대기 상태로 굳이 접어들지 않고 슬립하지 않고 곧바로 이어지는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되는 입출력의 양상을 논 블로킹 입출력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환경인 멀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코드를 동시에 실행하고 싶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실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각기 다른 여러 프로세스로 생성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hi.text라는 파일의 값을 읽어드린 뒤에 그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각기 다른 3개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3번 메모리에 적재하면 당연하게도 hi.text는 3번 읽히고 3번 출력이 되겠죠. 그쵸? 같은 프로세스의 코드가 동시에 실행되는 꼴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류의 프로세스를 여러 번 실행함으로써 같은 류의 코드를 동시에 실행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웹브라우저의 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의 탭. 일반적으로 오늘날 많은 웹브라우저의 탭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현이 됩니다. 하나의 탭이 하나의 프로세스인 셈이에요. 실제로도 이렇게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이 탭을 2번, 3번, 4번, 5번 계속 증가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작업 관리자의 이 프로세스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탭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작업을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2번, 3번, 4번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같은 코드를 동시에 실행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실행 양상을 멀티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멀티 프로세스. 말 그대로 동시에 여러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실행 양상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 멀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강의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기 다른 프로세스들은 기본적으로 자원을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된다 라는 점입니다. 멀티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서로 자원을 공유하지 않고요. 서로 남남처럼 독립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각각의 PID 값이 다르고요. 왜냐면 별도의 프로세스니까요. 프로세스별로 할당받은 파일과 입출력 장치 등의 자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멀티 프로세스를 이루는 각각의 프로세스는 서로 남남처럼 실행되기 때문에 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프로세스에는 지장이 거의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구현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멀티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알아보죠.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는 특정 코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방법, 그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스레드 방법도 있습니다. 멀티 스레드로 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코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요. 스레드는 프로세스를 이루는 실행의 단위라고 제가 지난 시간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는 프로세스를 이루는 단위이기 때문에 같은 PID 값을 공유하고요. 같은 자원을 공유합니다. 다만 스레드마다도 다른 정보를 유지하는데 대표적으로 스레드 ID, 스레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스레드 ID는 스레드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스레드마다 각기 다른 코드 부분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레드마다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스택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레드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레드마다 다음으로 실행할 명령어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게 되고요. 스레드마다 스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마다 각기 다른 정보를 임시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스레드들은 각기 다른 스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임시 저장 값을 저장할 수 있고요. 스레드마다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비롯한 레지스터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스레드마다 다른 부분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스레드는 같은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는 실행의 단위이기 때문에 열린 파일 목록, 입출력 장치 목록, PID 등의 이 PCB에 명시된 기본적인 프로세스의 정보는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세스와 멀티 스레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자원 공유 여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멀티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들이 서로 남남처럼 수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자원을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때문에 한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프로세스에는 지장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 스레드의 경우에는 같은 프로세스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프로세스의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스레드들끼리의 협력과 통신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스레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거는 모든 스레드들 전체의 문제로 확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멀티 프로세스,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은 기본적으로 자원을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된다 라고 기본적으로 라고 하는 사족을 붙였죠. 그쵸? 이렇게 사족을 붙인 이유는 이 프로세스들끼리도 협력과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세스들끼리 협력하는 방법, 통신하는 방법은 IPC라고 부릅니다. IPC. 이 IPC란 무엇인지, 프로세스들끼리 어떻게 통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원을 공유하지 않고 서로 통신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스레드들끼리는 별다른 조치 없이도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는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요. 협력하기 더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했던 이 멀티 프로세스, 멀티 스레드를 코드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C, C++, 자바, 파이썬, 고 등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다루는 방법, 생성하는 방법, 스레드를 생성하고 다루는 방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제 코드에서는 이 멀티 스레드를 다루는 간단한 예제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 예제 코드는 OS 폴더에 multiprocessing.py라고 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예제 코드에서는 3개의 스레드를 생성하고요. 여기 이렇게 3개의 스레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스레드 1은 f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고요. 스레드 2는 bar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고 스레드 3은 bas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현재 PID와 스레드 ID를 반환해서 출력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스레드는 같은 프로세스의 PID를 공유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PID가 출력이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숫자는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스레드마다는 각기 다른 스레드 ID를 가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되는 스레드 ID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코드로 스레드를 다룰 때 이 스레드 조인이라고 하는 용어도 아주 자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조인은 무엇이냐? 조인은 스레드를 생성한 주체가 생성 실행된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해야 된다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스레드 조인의 경우에도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식 문서 등에서 아주 심심찮게 등장하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프로세스 간 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프로세스들끼리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공유하지 않는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프로세스들끼리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프로세스 간 통신, 줄여서 IPC라고 부릅니다. IPC. 이 프로세스 간 통신이 이루어지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 메모리를 통한 IPC가 있고요. 또 하나는 메시지 패싱, 메시지 전달을 통한 IPC가 있습니다. 이 공유 메모리는 말 그대로 프로세스가 통신할 수 있는 메모리를 통해서 어떤 자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서 통신이라고 하는 말이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만
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어떤 값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다 통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공유 메모리는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두고 그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토대로 통신을 주고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전달은 프로세스 간에 주고받을 데이터를 메시지의 형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 간 통신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가 다음과 같은 공유 메모리를 두고 있다면 프로세스 A가 공유 메모리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쓰고 프로세스 B는 A가 쓴 그 데이터를 읽으면은 프로세스 A와 B가 어떤 값을 주고받은 셈이 되겠죠? 그쵸? 자, 메시지 전달도 한번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령 프로세스 A가 커널을 통해서 특정 메시지를 프로세스 B에게 보낼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 B는 커널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A와 B는 특정 값을 주고받은 셈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 메모리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공유 메모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스 간에 공유하는 메모리 영역을 두고 이 공유하는 메모리 영역을 토대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방식입니다.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 메모리가 아닌 임의의 메모리 공간을 다른 프로세스가 원래는 읽을 수 없습니다. 임의로 수정할 수 없어요. 근데 공유 메모리라고 하는 특별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면 프로세스들이 공유하는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고 읽고 쓰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유 메모리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콜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A가 공유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쓰고 프로세스 B는 해당 메모리 공간을 읽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유 메모리 기반의 IPC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단에서 공유 메모리를 만드는 문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간단하게 그냥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변수나 파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넓게 보면은 공유 메모리 기반의 IPC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가 hi.text라고 하는 파일을 수정하고 프로세스 B가 hi.text라고 하는 파일을 읽는 프로세스라고 가정했을 때 두 프로세스는 hi.text라고 하는 파일을 매개로 통신을 주고받은 셈이 되겠죠? 그쵸? 물론 보통 공유 메모리 기반의 IPC라고 하면은 전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공유 메모리 기반의 IPC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아보자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마치 자신의 메모리 영역에 작업하는 것처럼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로세스 A는 마치 자신의 메모리 영역에 데이터를 쓰는 것처럼 프로세스 B에게 값을 넘겨줄 수 있고 프로세스 B는 마치 자신의 메모리 영역을 읽는 것처럼 통신하고자 하는 값을 읽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커널의 개입이 최소화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공유 메모리를 확보하는 과정, 할당하는 과정, 혹은 공유 메모리를 다 사용해서 해제하는 과정 정도에서만 커널이 개입하지 메모리를 읽고 쓸 때마다 데이터를 통신할 때마다 시스템 콜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공유 메모리 기반의 IPC 그리고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패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전달도 IPC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메시지 전달은 프로세스 간에 주고받을 데이터가 커널을 거쳐서 송수신되는 통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메시지 전달 기반의 IPC는 이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시스템 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시스템 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수단과 받는 수단이 시스템 콜로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전달 기반의 IPC의 특징으로는 공유 메모리 기반의 IPC보다 커널의 도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세스 A는 커널을 거쳐서 프로세스 B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프로세스 B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커널을 거쳐서 커널을 읽어들여서 메시지를 전달받죠. 이렇듯이 공유 메모리 기반의 IPC보다 커널의 개입이 조금 더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이 직접 메시지 전달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다음 시간 때 배울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통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인 동기화라든지 레이스 컨디션 등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통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고려사항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때 배워요.
아시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주고받을 데이터가 커널을 거쳐서 송수신되기 때문에 공유 메모리 기반의 IPC보다는 통신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메시지 전달 기반의 IPC의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이 꼽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 시그널, 소켓, 그리고 RPC 요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파이프란 단방향의 프로세스 간의 통신 도구입니다. 단방향 IPC 도구예요. 이 그림처럼 프로세스 A가 파이프 한쪽 방향에서 데이터를 쓰면은 B는 파이프 반대쪽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 파이프가 마치 물길처럼 데이터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파이프는 단방향 프로세스 간의 통신 도구이기 때문에 읽고 쓰는 작업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읽기 전용 파이프, 쓰기 전용 파이프 이렇게 파이프를 두 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파이프, 단방향 프로세스 간의 통신 도구, 이 파이프는 이 기본적인 전통적인 파이프를 의미합니다. 단방향 통신 수단인 전통적인 파이프를 의미해요. 이를 익명 파이프라고 부릅니다. 익명 파이프. 근데 이 익명 파이프를 확장한 종류의 파이프도 있습니다. 이를 네임드 파이프라고 불러요. 이름 없는 파이프, 이름 있는 파이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명 파이프, 네임드 파이프는 익명 파이프를 확장한 파이프로서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고요. 익명 파이프는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간에만 통신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명 파이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임의의 프로세스 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네임드 파이프, 언네임드 파이프 요것들은 요런 IPC 도구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이론적으로도 이해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단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코드를 기반으로 실습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공유 메모리 기반의 IP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일이나 변수를 두고 두 개의 프로세스가 통신하는 예제 코드 혹은 공유 메모리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실습을 통해서 코드를 기반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조금 더 잘 기억에 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확인을 해보시고 추후에 코드를 기반으로 꼭 학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통적인 파이프, 이 단방향 파이프는 익명 파이프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간에만 통신이 가능하고 단방향 통신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러한 익명 파이프를 확장한 파이프가 있는데 이를 네임드 파이프라고 부른다. 이는 양방향 통신도 지원하고 임의의 프로세스 간의 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다른 메시지 전달 IPC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뭐가 있었죠? 시그널이 있습니다. 시그널. 이 시그널은 프로세스에게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비동기적인 신호입니다. 사실 이 시그널은 IPC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근데 IPC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프로세스는 시그널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를 비동기적으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그널은 여기에 명시해 드렸다시피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됐다, 허용하지 않은 명령어가 실행됐다, 키보드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자 정의 시그널도 있죠. 그쵸? 사용자가 특정 시그널이 발생했다, 이걸 처리해라 라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행한 동작을 수행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사용자가 직접 기본 동작을 정의해서 특정 동작을 수행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시그널을 맞닥뜨렸을 경우에는 여느 인터럽트 처리 과정과 유사하게 지금까지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시그널을 처리하기 위한 시그널 핸들러라고 하는 특별한 함수를 실행한 뒤에 실행을 재개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 시그널 핸들러 있죠? 특정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다 가 명시되어 있는 이 시그널 핸들러는 프로그래밍 언어단에서 재정의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직접 특정 시그널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임의적으로 특정 시그널을 발생시키고 그 시그널에 맞는 시그널 핸들러를 재정의한다면 특정 상황에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시그널을 기반으로 어떤 통신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시그널이 IPC 도구로서 활용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로 이 시그널에는 기본 동작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표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본 동작이 정의되어 있어요. 어떤 시그널의 경우에는 무시하기도 하고요. 어떤 시그널의 경우에는 기본 동작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라 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코어 덤프 생성 후 종료라고 하는 기본 동작도 있네요. 여기서 이 코어 덤프란 주로 비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 생성되는 특별한 파일인데요. 프로그램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메모리 상태에서 종료되었다 가 명시되어 있는 특별한 파일이 코어 덤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어 덤프도 실무 개발 과정에서 디버깅 용도로 자주 보시게 될 파일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인위적으로 코어 덤프를 발생시키는 예제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코어 덤프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코어 덤프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segmentation fault core dumped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코어 덤프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코어 덤프 파일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스택 트레이스는 어떠했는지, 문제가 발생할 당시에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스토리지는 어땠는지 등등이 코어 덤프 파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시그널 11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시그널의 한 종류입니다. 자, 이 외에도 원격 프로시저 호출 혹은 네트워크 소켓을 통한 IPC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PC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의 약자로 말 그대로 원격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IPC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로컬 프로시저 호출이 프로세스 내에 특정 코드, 특정 함수를 실행하는 것이라면 원격 프로시저 호출은 말 그대로 다른 프로세스의 원격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RPC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정말 많은데요. 이 시간 관계상 짧게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 RPC를 이용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나 플랫폼에 무관하게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고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RPC는 RPC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이 RPC 프레임워크는 구글이 만든 gRPC라고 합니다. gRPC 정말 오늘날에 많이 사용되는 RPC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한번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PC는 대규모 트래픽 처리 환경이나 특히 서버 간의 통신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 소켓을 통한 IPC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장에서 직접 네트워크 소켓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네트워크 소켓을 어떻게 코드로 다룰 수 있는지를 간단한 웹서버를 만들어 보면서 같이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프로세스 간의 통신 기술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